안녕하세요, 레이키스입니다. A9을 사용한 지 2주차가 되는 어느 새벽입니다. 일단 리뷰 글을 하나 작성한 상태고요. 리뷰 글만 올리면 사실 좀 심심하고, 그리고 영상으로 말씀드리면서 하는 것들이 좀 더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눈앞에는 저희 전투형 바디로 쓰고 있는 오디 마크2와 그리고 이번에 리뷰하고 있는 우리 A9까지 해서 같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쯤에 해가지고 소니 쪽에서 재밌는 렌즈를 하나 보내줬습니다. 100mm STF, 우리 STF 렌즈를 하나 보내주셨고요. 이 렌즈는 이제 3주차 리뷰를 할 때 주력으로 좀 쓰일 것 같아요. 지금 웨딩 쪽 사진에서도 사실 배경 흐림이란 게 꽤 중요하다 보니까 이 렌즈를 한 번 정도는 좀 써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소니 쪽에서 운이 좋게도 딱 타이밍이 좋게 보내주셔서 내일 하루 정도는 제가 나름 또 휴일이다 보니까 쉬면서 좀 이것저것 좀 찍을 것 같고요. 이제 워킹을 하는 나머지 날들에 대해서는 사진을 좀 많이 찍으면서 필드에서는 STF 렌즈가 얼마나 또 득효가 있는지, 아니면 이 렌즈가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또는 A9과 썼을 때 조합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가지 좀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잠깐 써본 감으로는 이 T값이라는 게 조금 생소한 단위라서, 뭐 영상에서 쓰는 그 단위가 아니잖아요, 맞나요? 어찌됐든 그래서 보면서 조금 독특한 인상을 받았어요. 뭐 시간이 지나면 또 이 렌즈의 매력을 알게 되겠죠. 오늘 굳이 캐논까지 꺼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마 타사 바디와의 비교가 한 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쪽에는 세대는 조금 오래됐죠, 사실. 오디마크2가 있고요. 앞에는 이제 35mm f2.2 렌즈가 같이 마운트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스튜디오 환경 또는 타사 유저들이라고 하면 둘 중 하나일 거예요. 뭐 SLR이나 파코넷 같은 사진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이미 오디마크4가 완전 대세이고, 그리고 오디마크3 정도는 당연히 사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실제 필드 환경은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저희 스튜디오는 이제 오디마크3가 기본 스탠다드로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저나 대표님 같은 경우만 좀 유독 자기 카메라들을 좀 가지고 있어서 좀 쓰고 있는데, 일단 볼게요. 그 DSLR과 우리 미러리스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카드를 제가 빼버렸군요. 아무래도 셔터음을 빼놓을 수 없죠. DSLR 같은 경우는 요 셔터라기보다는 사실 정확히는 미러박스와 셔터박스 같이 움직이는 요 음인데, 이 소리 때문에 찍는 맛이라는 표현들이 항상 있어요. 물론 이 셔터가 움직이는 소리는 정말 명쾌하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그 찍는 맛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이쁜 소리들을 내죠. 근데 전자식으로 넘어오면서 이 카메라에서는 사실 그 부분은 좀 부족해요. 다만 그거는 좀 호불호가 있다고 보여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사용을 할 때 모든 설정을 최대한 전자 셔터로 쓰고, 가끔 조명을 사용할 때만 기계 셔터를 써요. 기계식 셔터를 쓴다고 해도 셔터감 충분히 좋고요. 미러리스가 처음에는 좀 셔터 소리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미러박스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 소리가 하나 정도는 반감이 돼 있으니까 그러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전자식 셔터도 소리가 가볍기는 하지만 싱글로 바꿔볼까? 소니에서 만든 효과음이 나름 꽤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 리뷰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사실 저도 전자식 셔터 했을 때 이 셔터음이 고객한테 어떻게 들릴까를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촬영하면서 직접 여러 번 물어보고, 오늘도 좀 많이 되물어 봤는데 크게 거부감이나 뭐 이질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일단 뭐 카메라가 좀 특이하니까 처음에 좀 많이 궁금들 하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따라오신 분들, 그 들러리나 또는 가족분들 따라오신 분들 보면 소니 카메라들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미러리스를 쉽게 구매를 하시게 되면 대부분 소니 좀 많이 사시잖아요, 사실. 물론 뭐 올림푸스나 파나소닉 뭐 나머지 기종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시장 점유율이라는 건 확실히 무시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확실히 DSLR 세대랑은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리뷰 쓰면서도 느꼈던 게 AF 커버리지가 완전 다르잖아요.
여기서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라이브 뷰에서 보이나요 혹시? 안 보이죠? 아마 뷰파인더로 보시게 되면 가운데에 칠거점이 별로 없어요. 오디막2 같은 경우고 오디막3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확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A9 같은 경우에는 센서 전면이 거의 커버리지거든요. 연사를 할 때 보이는 와이드 측면으로 볼까요? 와이드로 보고 AFS로 바꿔야겠네요. 보면 이 화면에 거의 전체 완전 끄트머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AF를 잡아줘요. 제가 샘플로 올린 사진이 하나 있는데 보시면 알 겁니다. 신랑을 점프를 시켜서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달려오면서 점프를 일부러 시켜봤는데 AFS가 워낙 빠르잖아요. 85mm GM 렌즈 같은 경우도 원래는 AF가 상당히 느린 렌즈였는데 이번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부터는 AFC, 그러니까 동체 추적을 할 때는 렌즈가 완전 새로운 렌즈로 바뀌어서 동체 추적에 있어서도 상당히 능하게 됐고, 그리고 그 렌즈로 촬영했을 때 놓침 없이 얼굴에 깔끔하게 초점이 들어가서 촬영이 됐습니다.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바디예요, A9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바디를 리뷰를 했을 때 샷주차에서도 사실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좀 이슈를 얘기를 해볼까 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배터리가 미러리스는 좀 부족했던 감이 있었고 이게 몇 년을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반전의 결과였죠. 2900장을 찍어도 배터리가 남았었고, 그리고 사진 촬영했을 때 화이트 밸런스 결과물도 워낙 뛰어나게 나와졌어요. 예전에는 화이트 밸런스가 워낙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 특유의 특유의 붉은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심했었는데 A9까지 이제 센서 그리고 이미지 프로세서가 좀 튜닝들이 이루어지면서 색감에 대해서 조금 많이 차분하게 다시 검토를 한 것 같아요. 너무나 깔끔하게 떨어져 주니까 저희 대표님 입장에서도 꽤 괜찮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소니는 소니 나름의 그 특유의 색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리뷰할 때 주로 중점으로 다뤘지만 그 메뉴 부분이 기존보다 좀 더 깔끔하게 바뀌었어요. 뭐냐면 기존 A7R2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뉴가 중구난방이에요. 소니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쉽게 쓸 수 있어요. 워낙 썼던 것들이 계속 비슷비슷하고 고만고만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뭐 저희 유저 입장이었고, 그렇다고 한들 메뉴가 몇 가지는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뭐 지금 슈퍼 35 같은 경우에도 메뉴 처음으로 넘어왔지만 사실 예전에는 뒤쪽에서 6번째인가요? 좀 많이 스크롤 넘겼어야 됐어요.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 뭐 동영상 기능이 있다가 일반적인 카메라 세팅이 있다가 다시 사진 파트가 있다가 좀 뒤섞여 있는 편이었는데, 이번 A9 같은 경우는 아마 A6000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6500은 제가 안 만져봐서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뭐 화질 이미지 크기 또는 촬영 모드, AF도 이제 AF 파트별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능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놨다는 점이 타사 유저가 이제 유입이 됐던, 아니면 소니 유저 입장에서도 쓰기가 좀 편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타이틀이 생겼잖아요. 기존에는 이 타이틀이 없다 보니까 사실 내가 어느 쪽 파트를 찾고 있는 건지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순서를 외웠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브 뷰 같은 경우에 그 톱니바퀴 메뉴가 있고 거기서 세 번째를 가면 라이브 뷰가 보인다라는 거를 많이 터득을 하게 됐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심지어 이번에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A7R2도 그리고 A9 같은 경우는 뭐 애초에 라이브 뷰를 커스텀 키로 넣을 수 있게 되면서 조면 촬영을 할 때 조명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뷰를 꺼야 되잖아요. 상당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됐고, 이번 A9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메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내 메뉴, 그러니까 마이 커스텀 메뉴, 마이 페이보릿이라고 이제 표기되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제가 주로 쓰는 것들, 아무래도 뭐 촬영 전에 이미지 포맷 한 번씩 하고 스테디샷, 수동 렌즈를 쓸 때라거나 아니면 스테디샷 테스트를 할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잡을 수 있으면서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빠르게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촬영을 하는 습관 또는 촬영하는 환경에 대해서도 꽤 많은 게 고려가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딩이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스튜디오 씬들은 기본적으로 가로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인물 사진이라는 게 사실 가로로만 촬영하진 않거든요. 가로, 세로 비율이 왔다 갔다 촬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한 개의 씬을 촬영했을 때 메인은 가로로, 카메라를 가로로 이렇게 두는 씬이라면 사이드로 들어가는 씬들은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는 씬들이 있어요. 그럼 그에 따라서 AF 위치를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버티컬 그리고 호리즌탈, 그러니까 수직이냐 수평이냐에 따라서 AF 영역을 또는 AF 위치를 미리 지정해 놓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해당 기능에 대한 것들은 제가 별도로 영상 클립을 하나씩 만들어 놨으니까 짧게 보시면 되고요. 뭐 거기도 다 커멘트는 달아놨습니다. 상당히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촬영하는 속도 그리고 촬영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구조가 좀 잘 짜여 있어요. 뭐 버티컬 호리즌 이 부분도 그렇고, 촬영 설정 등록이라고 해서 촬영 설정을 급하게 인스턴트로 바꿔야 될 때 이 해당 설정을 잡아 놓게 되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커스텀 키 하나 할당을 하게 되면 되게 빠르게 설정값을 바꿀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뭐 100에 5.6, 109, ISO가 오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커스텀 키 1을 누르게 되면 렌즈 특성상 뭐 5.6에서 바뀌진 않겠지만 나머지 세팅이 뭐 100에서 ISO 400, 그리고 AFC, AFS였는데 다이얼을 돌리지 않아도 바꿀 수 있도록 바로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급박하게 촬영 환경이 바뀌었을 때 이런 세팅들을 하나둘 잡아두게 되면 상당히 편하게 쓸 수 있어요. 뭐 이와 같은 예로 보면 AF 영역을 등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AF 영역도 커스텀 키로 다 같은 예로 지속 중인 상태에서 AF를 쓸 수 있도록 잡아놓고 있고요. 해당 기능은 뭐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 촬영 같은 것들 촬영하실 때 좀 유용할 것 같아요. 이번 A9의 컨셉은 주가 프로페셔널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도 완전 프로페셔널만 따지는 않겠죠. 국내 시장상 프로페셔널만큼 아마추어가 넘치잖아요. 물론 뭐 저 같은 경우도 완전 프로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아마추어에서 그냥 업으로 넘어온 거니까. 그래서 보면 카메라에 관심이 있는 모든 유저들을 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 꽤 괜찮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최근에 뭐 SNS 또는 SLR, 뭐 팝콘넷, 기타 이제 커뮤니티들에서 또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아기 아버지 또는 아이의 어머니는 사실 드물긴 합니다만 해당 경우에서도 A9을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동체 추적이라는 영역이 강화가 됐다는 게, 그리고 AF 영역이 커버리지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20연사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되다 보니까 어떤 촬영이든 많은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새 촬영이 될 수도 있고 동물 촬영, 뭐 저 같은 경우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저희 고양이는 로로라고 합니다. 로로를 키울 때도 사진을 좀 중간중간 찍어주거든요. 그때도 좀 많이 유용한 걸 봤고, 고양이 눈도 잡아줍니다. 뭐 동물 같은 경우는 IF를 안 한다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뭐 새도 가끔 잡긴 잡던데, 뭐 물론 이제 머리가 너무 작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고양이는 한번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신다고 하면 아이 사진들 많이 남기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딸 바보 아들 바보 요즘은 다 대세니까. 그래서 그런 거 남길 때도 좀 유용하고, 스포츠 촬영 좋아하시는 분, 저희 작가 중에서 한 분이 야구를 상당히 좋아하세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공식적으로 사진을 뭐 엠버거가 있으니까 퍼뜨리진 못하지만 야구 선수 이제 김선빈 씨에 대한 그 웨딩 스냅을 제가 나갔었는데, 그 선수분 요즘 경기를 보고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뭐 타율도 워낙 좋으시고, 야구 경기를 보게 되면 스포츠 촬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낙 다이나믹하잖아요. 그 상황에도 대응이 되고, 물론 야구는 너무 머니까 사실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인도어 개념의 경기, 뭐 비치발리볼이라던가 배구나 또는 농구 같은 경기들, 또는 축구도 되겠죠. 축구 같은 경우는 사실 소니가 아직 망원단은 조금 렌즈가 약하니까 뭐 그건 좀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어찌되었든 워낙 빠른 상황들, 그리고 내가 빨리 준비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 바디는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준비가 돼야 될 것들은 아무래도 사용자가 이 매뉴얼을 한 번 정도는 다시 보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했던 중점이 되는 촬영에 가장 다이렉트로 도움이 되는 세팅들에 대해서만 오늘 리뷰에 다뤘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확고하게 세팅을 잡아놓고 확고하게 숙지를 하신다면 A9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동적인 사진을 많이 찍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꽤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동적인 사진이라고 한다면 롱보드 동호회가 하나 있었어요. 롱보드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저를 신경 쓴 게 아니고요. 뭐 제가 실질적으로 그쪽 팀도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이거 괜찮을까 하고 찍어봤는데 롱보드가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이분들이 묘기를 부리시는 분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속도 내면서 뭔가를 이제 좀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비디오만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서 직접 보드였나요? 보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롤러블레이드였던 것 같아요. 그 블레이드를 타면서 같이 뒤에서 따라가고 앞에서 찍고 하시면서 비디오 영상 촬영을 하시는데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동체 추적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이슈가 앞에서 뒤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멀어지는 피사체가 문제가 아니고 저한테 다가오는 피사체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DOF, 그러니까 뎁스 오브 필드 심도가 얕아지기 때문에 AF가 따라오는 그 구간이라는 게 점점 더 섬세하게 더 빠르게 따라오지 않으면 피사체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A9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도 AF 속도도 빠르고 뭐 연사 처리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요. AF-A 부분을 최대 60회 정도 계속 지원을 하잖아요. 타사 바디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커버리지예요.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A9은 스펙 괴물이다 보니까 그걸 다 따라옵니다. 그리고 제가 찍은 환경이 절대 낮이 아니라 저녁이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테스트해야겠다 생각을 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땐 심지어 제가 UHS-2 소니에서 준 메모리를 사용한 게 아니라 UHS-1 메모리를 가지고 연사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끊김없이 따라와 줬고, 그리고 원하는 컷을 건지기에는 무리가 없는 범위였어요. 아까 버스트샷 테스팅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UHS-2 메모리는 아마 필수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리뷰 끝나고 만약 이 바디를 제가 받게 된다면, 아니면 어찌됐든 구매를 하게 된다면 UHS-2 메모리를 2개 정도는 구매해볼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소니의 요번에 나온 메모리 있잖아요. 지금 요번에 소니에서 받은 게 이 메모리인데 이름이 뭐였죠? SFG 메모리. 얘는 32기가 타입인데 사실 제가 쓰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한 64에서 128 근처 정도는 반드시 있어줘야 될 것 같은데 메모리가 너무 비쌉니다. 소니의 가격 정책이라는 게 워낙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근데 렉사도 지금 최근에 메모리 업체가 여러가지 좀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로 대체 자원을 잡아야 될지 지금 조금 멘붕이 와 있는 상태인데, 어찌되었든 현재로서 가장 빠른 답은 얘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비싸긴 해도 확실히 값어치를 한다는 걸 느꼈어요. 아까 버퍼 테스트 한 영상을 위에서 먼저 보시고 아니면 스크롤 내리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빠릅니다. 이게 CF 페스트나 XQD까지는 커버리지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워낙 빨라요. 소니 바디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A99대 생각하시면 정말 엄청난 수준의 진보가 있는 거예요. A99대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2400만 화소였잖아요. 근데 그거 화소를 제대로 활용도 못했었고 연사 같은 경우가 2촌가 3촌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렇게 사용을 했던 카메라가 이제는 300장 내외를 버텨요. 제가 아까 잠깐 촬영한 게 268장인가? 로우 파일 기준이거든요. JPG로만 촬영하시는 분들은 300장, 400장 근처까지 갈 겁니다. 아까 360장인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로우 파일로 268장이라는 얘기는 통상적으로 그렇게까지 촬영하시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스포츠 촬영하시는 분이 나는 이렇게 쓴다고 하겠지만 사실 실질적인 이미지를 건진다는 입장에서는 200장이라는 건 사실 쓸데없는 것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이미지를 아무렇지 않게 뽑아준다는 건 그 기간 사이에 소니의 엄청난 기술력 발전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SD 메모리, UHS-2 메모리가 나오면서 그 규격에 따라서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이번 A9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플랜을 생각하시고 질러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바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남겼던 리뷰에도
그 업으로 하시는 분이라는 분이 한번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오늘 댓글을 남겼습니다. 뭐 늦게라도 이 리뷰를 보신다면 전 댓글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루에 3,000에서 뭐 5,000장 정도 찍으시고, 그리고 그 셔터 카운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A9 같은 경우는 셔터가 두 가지 개념이잖아요. 전자식 셔터가 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물리적 그 포컬 플레인 형식의 셔터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포컬 플레인 형식의 셔터를 쓰신다고 하면 그 50만 컷이라는 보증 컷수가 조금 걸리실 수는 있어요. 근데 기계식 셔터를 전제로 쓰는 게 아니라 전자식 셔터를 전제로 쓰신다면 내구도라는 개념이 사실 의미가 없을 거예요. 물론 제가 아직 모르는 뭐 전자식 셔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거예요. 뭐 젤로 현상이나 이런 것들, 뭐 또는 그 롤링 셔터 부분, 뭐 동영상 같은 경우는 아직 롤링 셔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아니에요. 무리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이번에 펌업하면서 발열 문제, 동영상 발열을 하고 그 슬로우 모션, 퀵 모션 만들면서도 발열 잠깐 하긴 했는데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셔터 카운트는 아마 보드 쪽에서는 카운트가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그거랑 별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업으로 쓰는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은 없어요. 오히려 요즘 쓰면서 좀 행복한 건 뭐냐면 A7R2로 촬영할 때보다 데이터 커버리지가 딱 알맞잖아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에 쓰기에서도 개인으로 쓰기도 알맞기도 하고 색감도 너무나 완벽하게 제가 좋아하는 색감대로 쉽게 뽑아낼 수 있고, 셔터에 대한 이제 감각이 좀 덜해지니까 내가 이거를 몇 컷만 찍어야지가 아니라 이거 더 찍고 더 많은 것을 건진 다음에 넘어가자라는 게 좀 생겨요. 웨딩 사진을 통상적으로 촬영하게 되면 스튜디오들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1000컷 내외 정도를 촬영을 하게 돼 있어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보통 1000컷으로 넘길 것을 1400, 1500컷 정도를 찍어도 카메라에 부담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만큼 기회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더 이쁜 사진들, 더 좋은 사진들을 얻어내기에 쉬운 환경이 돼버렸어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소니에 대해서 지금 뭐 깔 게 없어서 지금 조금 난감한 상황인데, 글쎄요, 유일하게 깐다고 한다면 아직까진 가격과 가후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뭐 보니까 가후에 대한 얘기가 좀 몇 개 본 것 같은데, 글쎄요, 그거 말고는 없지 않을까요? 오히려 가후가 장점일 수도 있어요. 늦게 이제 소니를 진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적당히 가격이 떨어졌을 때 구입하시면 아무래도 좀 나름의 금전적인 이득은 좀 있으실 테니까 그 정도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가후 생각하기에는 애초에 이제 기초 가격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바디 자체가 가후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막 떨어질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인 성능이 있고 지금 타사 바디를 견주어 봤을 때도 비교할 수 있는 바디가 많이 없어요. 심지어 지금 1DX Mark2가 많이 까이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렇고요. 필드 테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주차에서도 좀 신랄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 일단 화이트 밸런스가 그 분위기 위주, 그리고 화이트, 그러니까 완전 흰색 위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가장 일단 와닿는 부분 중 하나고, 그리고 아까 몇몇 소개해드렸던 전반적인 기능들이 촬영에 있어서 더 빠른 반응성을 가져다 주니까 불필요한 딜레이 시간을 줄여주고요. 촬영에 있어서 더 많은 집중도를 올려줍니다. 오늘 올린 리뷰는 사실 리뷰로서의 의미보다는 이제 실제 구매하실 또는 구매를 예정하시고 또 지금 구매하신 분들 모두에게 매뉴얼을 한 번 정도는 그 찾아보지 않더라도 그냥 영상 간단하게 보면서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리뷰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고요. 다음 리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영상 그리고 고감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해외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국내에서도 이제 슬슬 얘기는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부분 보면 감도를 조금씩 높여서 쓰고 있거든요. 한 번 정도는 좀 언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저에게는 8주라는 기간, 얼추 지금 2주 썼으니까 한 6주 정도 기간이 남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천천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